2025년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이 집중된 특별한 해입니다. 동서양의 여러 예언가들은 올해를 우리나라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목해왔는데요. 예언들에 따르면 2025년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직전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과 침략으로 온갖 시련을 겪어온 우리 민족은 이제 그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영국인 교수가 2025년의 주인공은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야 윌슨 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23살 학생이에요. 제 이름 프레야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북유럽 신화에서 따왔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게 한국 이름도 지어주셨죠. 김서아라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주로 프레야라고 불러요. 저는 런던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어요.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았죠. 우리 집 거실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앤틱 가구와 한국에서 가져온 나전 칠기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주말 아침이면 영국식 풀 브렉퍼스트와 김치찌개가 식탁에 함께 올랐어요. 특히 여름방학이면 늘 한국의 할머니 댁에 갔었죠.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한옥은 제게 또 다른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래된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매일 저녁 고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아야, 내 고조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했어요. 고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셨대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셨고 그 후 상하이로 망명하셔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다고 해요. 어린 저는 그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마치 멋진 모험 동화처럼 들렸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 맺히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조할아버지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해방 직후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3살 때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신데 독립운동가의 딸이라는 자부심만은 한평생 간직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가족사 때문일까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역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국 친구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갈 때 저는 한인타운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걸 더 좋아했고 방과 후에는 한글학교에 다녔죠. 어머니는 제 뿌리가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어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10대 때는 K-팝을 들으며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현대문화를 배웠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싶었죠. 그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고조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라,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시작점,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이고 다른 하나는 제 핏줄과 마음의 뿌리가 있는 한국이죠. 때로는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캠브리지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고 저는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 논문 주제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전쟁기념관에 꼭 한번 가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쌀쌀한 겨울 아침, 저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조형물들이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안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특별전시관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전시관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 고문으로 숨진 독립운동가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생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사진 속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고조할아버지도 이 시기를 살아가셨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731부대 전시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들. 처음으로 이런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역사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이렇게나 끔찍한 진실이었다니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나이 지긋한 일본인 관람객이었죠. 그분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셨나 봐요. 저는 그제야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들은 너무나 부족했고 일본어로 된 자료들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국어로 된 1차 자료들을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쓰일 줄은 몰랐죠.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편지, 강제징용 생존자들의 증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 하나하나 읽어나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일본 정부가 아직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도쿄에 살고 계신 이모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셔서 결혼 후 일본에서 사시거든요. 이모의 답장은 의외였어요.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모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내용은 거의 배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논문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아픈 역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들 중 어딘가에 고조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캠브리지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동아시아 근현대사 수업에서는 늘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되었죠. 특히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아시아학 섹션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찾고 있던 제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죠. 일본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로 그녀가 물었어요. 혹시 BTS의 스프링데이 한국어 가사를 어떻게 읽는지 아냐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또래로 보이는 동양인 여학생이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바쁘다며 차갑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제게 그 학생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자신의 이름은 사쿠라 요시다이며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서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어를 잘하냐고 물었죠. 제 손에 있는 한글 책을 보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죠. 반반이라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고 아버지는 영국인이라고 답했어요. 사쿠라는 부럽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는데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들이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특히 기생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사회 문제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사쿠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어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죠. 저는 왜 하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늘 뭔가 답답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늘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그 빈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특히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쿠라는 일본인이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의 진정한 팬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정작 한일 관계의 가장 아픈 역사는 모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일제강점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제 질문에 사쿠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학교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순수한 영혼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죠. 수요일 아침, 저는 캠브리지의 피츠윌리엄 뮤지엄 카페에서 사쿠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할머니께서 주신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케임강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쿠라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녀의 품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죠. 마치 수업을 들으러 온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먼저 제 고조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셨던 이야기,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신 이야기, 그리고 상하이로 망명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야기까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했죠. 사진첩을 펼쳐 고조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어요.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속에서 고조할아버지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고조할아버지의 형장 독서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사쿠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강제징용자들의 이야기, 731부대의 생체 실험, 고문으로 숨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전쟁기념관에서 보았던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사쿠라는 때때로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자료들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경청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사과 거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쿠라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몰랐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고. 교과서에는 단 몇 줄로 축약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쿠라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오히려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녀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사쿠라가 물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카페를 나서면서 사쿠라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이 미래학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했죠. 사쿠라도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의 대화 이후 그녀는 이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거든요. 브라운 교수님은 예상과 달리 수업을 흥미롭게 시작하셨어요. 칠판에 크게 2025라는 숫자를 쓰시더니 현대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특히 영국의 크리스 로빈슨과 라트비아의 비에스토스라는 예언가들의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크리스 로빈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체르노빌 사고와 다이애나 비의 사고도 미리 예견했다고 해요. 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는데 특히 동해 해저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예언이 인상적이었어요. 비에스토스의 예언은 더 구체적이었죠. 그는 동방의 지각 변동과 일본의 피해,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를 예견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런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현대 지질학적 연구 결과들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업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교수님이 독도 문제를 꺼내신 거예요. 스크린에는 1905년 심한의 현고시 40호가 떴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문서였죠. 교수님은 이것이 불법적인 영토 편입이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영국인 교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과거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이 현대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단순한 미신이 아닌 역사적 교훈의 은유로 해석하신 거예요. 지각 변동이나 새로운 땅의 출현 같은 예언들이 어쩌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셨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사쿠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죠. 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난번 우리의 대화가 사쿠라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도 깊이 공감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제 논문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도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걸요.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죠.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을 하다 보니 1905년 당시 일본 시마네현의 내부 문서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독도가 이미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몰래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의 시작이었고 곧 이어질 한반도 강제병합의 전조였죠.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잃게 된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캠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영국도 한때는 제국주의 국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독도의 옛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한국 어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곧 빼앗길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영토 문제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내려 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쿠라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날 저녁 할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독도에 대해 배운 것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할머니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지금 내가 흘린 눈물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힘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정체성,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도요. 논문 작성을 위해 밤늦게까지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던 중이었어요. 한일관계 역사 포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2025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글을 올렸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에서 들었던 예언들이 떠올라 클릭해 보았어요. 글쓴이는 자신을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보통이라면 미심쩍었겠지만 그의 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특히 한반도의 지질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브라운 교수님이 언급했던 예언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어요.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에서 들은 크리스 로빈슨과 비에스토스의 예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놀랍게도 바로 답글이 왔어요.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을 토마스라고 소개했어요. 영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라고 했지만 어린 때부터 특별한 꿈들을 꾸어왔다고 해요. 그의 꿈들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1년 전부터는 한반도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토마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2025년 한반도 주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래요. 특히 동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면서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변화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변화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토마스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그는 지난 10년간의 꿈들을 모두 기록해왔대요. 그 중에는 이미 실현된 예언들도 많았고 지질학적 데이터와 일치하는 내용도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에요. 자연재해가 오히려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밤새 토마스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 논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귀중한 조언도 해주었죠. 이상하게도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대화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게 보였죠. 토마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간다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토마스의 예언들이 정말 현실이 될까? 한반도는 정말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될까?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사쿠라를 기다리며 윈도우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쓴 논문 초안이 놓여 있죠. 브라운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써낸 글이에요. 제목은 과거와 미래 사이 한일 관계예요. 사쿠라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역사 동아리를 만들 거래요. 젊은 일본인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사쿠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SNS를 통해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요.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핏줄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고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가 자랑스러워요.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2025년에 정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이제는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멀리 영국에서 한국의 과거를 위해 노력하는 프레아 양의 모습이 참 대견하군요. 2025년 한국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오셨던 분들 덕분이겠죠.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